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저희 영상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 달에 1회씩 상업용 부동산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0가지 기초상식과 그 다음에 오피스텔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0가지 기초상식을 매월 1편씩 해서 50개월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화를 뭘로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에 정말 알아야 될,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본 거고요. 물론 저희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둠으로써 여러분들하고 좀 더 현적인 상식을 좀 넓혀가고 또 거기에 맞게 물건도 찾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상업용 부동산 첫 편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겉으로 보거나 내부 가서 보면 이게 과연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오피스인지 비교도 어렵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고 각각의 특징들은 뭔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여기에 꼬마 빌딩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꼬마 빌딩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꼬마 빌딩이 뭐 투자하기 좀 금액도 크고 한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현금 한 7, 8억만 넘어가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꼬마 빌딩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꼬마 빌딩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상가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건물, 통상가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과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고, 우리가 원룸 건물도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 보통 꼬마 빌딩 기준은 제가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300평 미만 그리고 1000평 미만에 해당하는 건물들, 연면적 전체 건물 면적이 그 정도 건물들이 꼬마 빌딩이라 하고, 금액은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정도에 많이 놓여 있고,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억대 내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층에서 7층 이하의 단독 건물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물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인이 직접 꼭대기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 상가를 세주고, 그 다음에 2, 3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월세를 받는 원룸들을 같이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도시 지역에 특히 많이 있는 게 특징이고, 근생시설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주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심지역, 상업지역에 많이 위치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근생시설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강남권에 되게 많은데, 역세권에 주로 상업지역에 업무 수요가 있는 지역들에 조그만 사무실들과 상가를 넣어서 하는데, 역시 금액대가 높아서 수익률들이 굉장히 뭐 한 1, 2%대밖에 안 나온 특징들이 있고요. 원룸 건물들은 아시겠지만 원룸들 쭉 대학가나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 이런 데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발생하지만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좀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공포에 있는 한 신도시에 있는 그 상가주택 건물인데, 이게 한 평균 정도 수익률, 제가 시장을 보니까 매매가가 대지가 90평 정도 넘고 연면적이 한 17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 매매가는 19억인데 월세는 3억 5,360만 원, 수익률은 2.79%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비용이나 이런 거 감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인데 매매가 77억짜리인데 이제 이게 대출은 8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월세 평균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2.5% 수익률 나옵니다. 월세가 1,500 정도, 5억에 1,500 정도 발생하는 건물인데 매매가가 77억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50억을 대출을 받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4% 금리를 적용을 했을 때 월 160만 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 여러분 너무 환상을 갖지 말고 수익률 좀 기대치를 낮추면서 향후에 미래의 가치가 좀 오를 만한 지역 쪽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요즘 그런 매물 찾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상업용 부동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상가, 그다음에 업무시설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사업센터. 자, 보통 제가 왜 상업용을 따로 뺐냐면, 최근에 이제 종부세나 뭐 이런 다주택 문제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찾죠. 근데 한번 제가 세 가지 물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물건, 딱 가도 되게 건물 좋아 보이죠? 건물 좋아 보이고 마포 공덕역 딱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누가 봐도 사무실 건물인데 이게 재밌는 거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전용 12평짜리인데 매매가가 2억 4천. 마포 공동역에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제가 많이 조사를 해보면 강남권에도 이 정도 매매가 매물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월세는 1000에 80만 원, 그럼 수익률은 4%.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 10개가 24억에 월세가 800만 원이니까 앞에 꼬마빌딩 비교해봐도 차라리 이런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마곡에는 이거하고 한번 앞에 사무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건물은 오히려 그 앞에 오피스텔이 더 사무실 같죠? 근데 여기는 전용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화장실이나 주거시설 전혀 없고 전용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용 23평에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 월세 1000에 110만 원이니까 수익률 4.7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얘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 건물 안에 보면 병원이나 학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는 상가 건물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상가인지 사무실인지 오피스텔인지 또 지식산업센터인지 비교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특징을 볼 때 꼭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어떤 거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사실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매물인데 수익률과 위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고양시의 상가 사무실인데 매매가는 2억 원에 월세는 2천에 120만 원, 수익률은 무려 8%가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무실이 좋아요. 상가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피스텔이 좋아요. 근데 사실 상업용으로 사용을 하면 입지와 그 다음에 수요, 공실 여부 이런 게 중요하지 용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물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형별 특징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표로서 정리를 해놨는데 상가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속합니다. 그래서 업종이 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산업지적특례법에 의해서 공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내부는 똑같이 사무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은 일반 사무실과 오피스텔 이 차이인데 용도는 제가 표로 이 차트 하나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생시설 상가에는 뭐 우리가 학원이나 병원 이런 근린생활시설 다 들어갈 수 있고 사무실도 들어갈 수 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제 시설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업무시설 오피스에는 학원이나 병원과 같은 근생시설 업종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그 업무시설 안에서도 또 용도가 정보통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변으로 보면 근생상가가 가장 투자자 입장에선 유리한 거고, 근데 이제 물론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규모나 이런 부분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많이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의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신도시는 자족형 신도시나 산업단지.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신도시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주로 업무지구, 역세권, 상업지구에 놓여 있고요. 우리가 토지 용도상 업무용지인지 상업용지인지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상가는 전 업종이 다 가능하고요. 지식산업센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식산업, 정보통신사 제한되지 않은 일부 사무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무실들 중에서 판매업이라든가 공인중개사업, 투자업 이런 쪽은 지식산업센터에 못 들어갑니다. 반면 업무시설은 모든 사무업만 다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별도의 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특징을 보면 상가는 주로 저층 위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학원, 병원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수요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연면적도 10,000평 이상이 대부분이고 드라이브 스루도 가능하고 제조 가능도 가능하고 사무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수요도 많은데 반면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이기도 합니다. 업무시설은 일반 사무실 구조이고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 겉으로 보면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은 주의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주요 투자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경험상 보면 서울 지역이나 역세권 지역에 이루어진 데들은 일반 임대사업자보다는 실입지구에 투자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권의 최근의 신도시들은 임대사업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상가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입주도 물론 간혹 있지만 대부분 임대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업무시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반반 정도 실입주와 일반 투자자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오늘 유형별 특징을 비교를 해봤는데 내 자금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은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그리고 꼬마빌딩까지 어느 게 좋다라고 딱 정해서 하기보단 여러분의 자금 사정과 그 다음에 주택수 같은 세금 부분 먼저 고려를 하고 물건은
임장을 통해서 입지를 선택을 하고 공실이 없을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안 좋다로 분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상업용 부동산 유형별 특징 1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50개의 강좌를 준비를 할 텐데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